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점검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이 현지 시간 7일에서 8일 예정된 파월 의장의 발언과 이 2월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있어서일까요?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이번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통화 정책들과 관련돼 있어 중요해 보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번 주 끝자락에 발표될 2월 고용보고서 발표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난 1월 고용지표 때도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 이후에 주가 변동성에 더욱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내림세를 보였지만 일부 기술주들의 움직임은 좋았습니다. 이 애플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반면 전기차 관련주들은 리비안을 제외하고 테슬라를 비롯해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뉴욕 증시 영향으로 국내 증시 양지장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 2차 전지주들의 강세가 돋보이면서 이 업종 내에서도 신고가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는 상승과 하락 재료가 현재 있는데요. 이슈에 따라 투자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을 점검하고 내일장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은 생방송 유튜브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미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어떤 헤드라인을 준비하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죠.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 통계가 달러 기준으로 줄었다는데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난해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달러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 해 동안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건데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2,661달러로 1년 전보다 7.7% 급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의 경우 이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2.9% 뛰면서 명목 국내 총생산 GDP가 8.1% 줄어서 달러 기준 1인당 명목 GNI도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 줄었다가 2021년에는 10.4% 증가했는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네, 이와 함께 또 지난해 경제 성장률도 나왔죠. 어땠나요? 네, 지난해 경제 성장률, 즉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1년 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감소하고 수출 성장세가 대폭 둔화했지만 반면 민간 소비의 증가폭은 커진 영향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마이너스 0.7%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실질 GDP의 그해 물가를 반영한 명목 GDP는 2,151조 원으로 전년 대비 3.8%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환율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한 1조 6,643억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감소세를 보인 1인당 국민 총소득과 또 실질 GDP까지 살펴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브와 카카오 간 이 지분 쟁탈전이 한창인 이 SM 엔터테인먼트 소식인데요. 자, 하이브와의 경영권 싸움에서 밀리던 카카오가 이 승부수를 던지면서 반격에 나섰는데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네, 오늘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양사는 오늘부터 26일까지 SM엔터 주식을 주당 15만 원에 총 833만 3,641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공개 매수할 주식은 SM엔터 주식의 35%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절반씩 나눠 매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카카오는 공개 매수 가격을 하이브가 지난달 공개 매수에서 제시한 주당 12만 원보다 25% 올렸습니다. 어제 SM엔터 종가인 13만 100원보다는 14.5%나 높습니다. 공개 매수에 성공하면 카카오는 이수만 전 SM엔터 총괄 프로듀서에게 사들인 지분을 포함해 총 의결권 지분 19.43%를 확보한 하이브를 제치고 SM엔터 최대 주주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카오가 이런 승부수를 던진 이유가 뭘까요? 네, 한마디로 SM 지분 인수에 제동이 걸리자 하이브와의 SM 경영권 분쟁이 맞불을 놓은 건데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SM엔터 지분 9.05%를 확보하려는 계획이 틀어지자 지분 확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 측에서 SM엔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진행한 주식 공개 매수가 지분 0.98%만 추가 확보하면서 실패로 돌아간 만큼 발빠른 대항 매수를 통해 불리하게 돌아가던 판세를 바꾸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일단 카카오 측은 이 최대 주주 지위는 경영권 확보 목적이 아니라 그간 논의해온 사업 협력 방안이 하이브의 참전으로 위협받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하이브 역시 추가 자본 조달 등 다양한 경영권 확보에 나섰으며 오는 31일 SM엔터 주총에서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진 선임을 위해 의결권 확보 전에 사활을 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전히 식지 않은 SM 인수전에 관한 소식과 함께 또 그에 따른 경쟁 구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이 TV 시장 수요도 줄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유기 발광 다이오드 이 OLED TV 신제품을 나란히 내놓았는데요. 이 정면 숭배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오는 9일 네오 QLED 8K와 네오 QLED TV와 함께 차세대 디스플레이 퀀텀담 OLED를 적용한 OLED TV를 국내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OLED TV 신제품을 내놓는 건 2013년 이후 10년 만인데요. 앞서 삼성전자는 2013년 OLED TV를 출시했다가 수율 문제로 사업을 접고 LCD TV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 기술이 향상되고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이 OLED TV 성장세가 두드러지니까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제품 출시에 앞서 이재용 회장이 지난달 21일 TV 사업장을 찾아 신제품을 직접 시연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왕자구치기에 나서는 LG전자는 다음 주 중 OLED TV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LG전자는 오는 8일 서초 R&D 캠퍼스에서 취재진을 상대로 지난 10년간 OLED TV 시장을 이끌어온 혁신 기술과 2023년형 신제품을 소개합니다. 이날 행사에는 OLED 기술 관련 임원이 총 출동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OLED TV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시장 선점을 위한 두 업체 간 다툼은 매우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GDP 소식에 이어 OLED TV 출시와 관련된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증시 상황 브리핑에 등이고 특징주 전해드리는 이 시각 시황 브리핑입니다. 김혜영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미증시는 이번 주 예정된 파월 의장의 이 통화정책 관련 발언과 고용 보고서 발표 등을 앞두고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이 같은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출발을 보였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오후장 갈수록 낙폭을 회복해주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코스피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0.44% 오른 2,473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여전히 견조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화학주, 비철금속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반면 이 코스닥 지수는 상승을 하나 싶더니 다시금 이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04% 강박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816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업종수가 월등히 많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또 카카오의 SM 인수 소식에 SN 주가 급등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이 장중에 매수로 전환을 해주게 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2,283억 원, 기관은 129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반면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10거래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장중에 계속해서 매도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리튬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튬은 이 전기차와 휴대폰 배터리의 핵심 원료이죠. 하얀색 금으로 불릴 만큼 주목받는 광물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런 리튬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서 가격이 6배 이상 오르기도 했었는데 다만 중국에서의 수요 둔화세와 호주와 칠레에서의 리튬 공급 증가로 인해서 최근 이 리튬 가격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가도 조정이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리튬 관련주들이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급등과 또 테슬라 주가의 급등으로 인해서 기대감에 힘 받으면서 탄력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이드로 리튬은 여전히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어반 리튬도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양도 현재는 19%가 넘는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한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항공주들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 양회를 앞두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큰 기대감을 받았을 때에도 이 항공주들은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었죠. 최근 한 달 동안 항공주들의 주가는 오히려 평균 2에서 4%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가에서는 이 항공주가 리오프닝 수혜주가 아니다라는 분석들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중국 내수가 늘어나도 그 수혜는 중국 항공기가 갖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이 고환율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와 티켓 공급 확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아쉬운 분석들 나오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현재 2%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에어부산도 2% 넘는 하락세, 진에어는 현재 3%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 불황으로 인해서 지난해 대비 매출액은 두 자릿수대의 감소세를 보였지만 삼성전자는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매출 1위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SK하이닉스는 4위를 차지했다라고 하고요. 카카오는 지난달 28일 SM 지분을 대량 매입한 기타 법인이 카카오가 맞는 것으로 드러났죠. SM 주식 15만 원의 공개 매수를 공시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볼 텐데요. SM 주가 또 한 번 튀어오르고 있죠. 카카오 공개 매수 소식에 15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조현범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 위기에 몰리게 되자 주가도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보존 제약은 오파란제린 주사제 임상 3상 결과 발표에 힘을 받으면서 오늘장 강세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LG화학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첨단 소재 이익 확대로 인해서 성장성 부각받기 시작됐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2차 전지 관련주들 주가가 초강세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최우선주로 LG화학을 제시하는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죠. 이 같은 긍정적인 전망에 힘 받으면서 오늘장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는 3%가 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갤럭시와 머니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죠. 글로벌 1위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고팍스 인수를 위한 마지막 단계를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도 4% 가까운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레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신소재 전문 기업인 레몬이 장 초반부터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레몬이 개발한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일반 배터리보다 수명이 8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장 관심을 받고 있고요. 현재는 상한가에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현재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다올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봤는데 양시장 다른 행보입니다. 코스피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 우위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매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반적으로 뭐 어제와 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 기관 쪽에서 코스피 순매수 2위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오늘 2차 전지 이 소재 업체들 좀 쉬어가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지만 우선 그 쉬어가는 와중에서도 포스코 케미칼의 상승세가 크게 눈에 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전에 2차전 소재 업체들의 상승에서 약간 소외됐던 게 포스코 케미칼이었습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와 130%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또 2차 전지 소재 부분 같은 경우가 양극재 부분에 확정된 고객 사양 출하량 증가로 어떻게 보면은 매 분기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포스코 케미칼 장점이죠. 바로 이제 응급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선 중국에 대한 미국 쪽에서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의 어떤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오늘 그 기간의 순매수 코스닥 1위가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좋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의 경영 복귀 소식이 나와주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그 좀 다른 시장 대비해서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셀트리온 그룹들의 상승세가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좀 반등을 좀 깨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추후에 봐야겠지만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어떤 그 유럽 쪽이나 이쪽에서의 추진하고 있는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스코 케미칼과 셀트리온 현재 상황 좀 짚어주셨는데 2차 전지 강세 힘입어 포스코 케미칼 현재 좀 상승세 타고 있고요. 또 서정진 명예회장 복귀 기대감 속에 셀트리온도 현재 상승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현재 포착하고 계신 이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는 게 바로 상신 EDP인데요. 이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이 적극적으로 고객사가 캐파 확대를 좀 하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최근 삼성 SDI와 앞서서 말씀드렸던 포스코 케미칼이 10년간 40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계약을 작년에도 체결했던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삼성 SDI와 이 포스코 케미칼의 어떤 이런 계약의 대국을 본다고 한다면 최근 삼성 SDI가 유럽 내 글로벌 전방 기업들과도 체결하는 걸 봤을 때 삼성 SDI의 어떤 수주에 대한 증가는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상신 EDP는 매출의 90%가 삼성 SDI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의 그 실적과 주가가 그대로 상신 EDP에 통용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삼성 SDI의 상신 EDP 비중은 이 각형 캔으로 봤을 때 한 50% 정도 되는데, 특히 이제 이 각형 쪽에서의 이 캔에 대한 어떤 수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삼성 SDI가 계약을 체결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신 EDP는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헝가리, 말레이시아, 중국 쪽에서 공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의 이런 좀 생산력에 발을 맞추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 삼성 SDI 관련주들의 상승세 높죠. 이 부분은 그래도 상승 EDP에도 통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되고요. 매수가는 27,600원,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25,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상신 EDP 오늘의 특징주를 좀 꼽아주셨는데 매출의 90%가 삼성 SDI에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삼성 SDI 2차 전지 증설 수혜 톡톡히 받아볼 기업이다 이렇게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다올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는 마켓 로드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보증권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근 좀 코스닥을 견인한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히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등 이제 대형 계약 소식도 조금 맞물려 있는데요. 이 2차 전지 섹터 추세적인 상승세를 지속해서 이어나갈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네.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글쎄 일단은 뭐 방향성은 명확하게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2차 전지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배터리 셀이라던가 어떤 양극재 같은 소재 업종들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폐배터리 이런 쪽들도 움직였고요. 최근에는 이제 원년, 미국에서 시작될 전기차의 원년이 되기 때문에 합작사들 우리 K배터리 3사와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설립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될 장비들 이런 것들이 또 기대감을 받다 보니까 장비, 부품주까지 그 온기가 퍼졌고요. 그런 상황에서 자원을 무기화하는 이런 과정들까지 불이 붙다 보니까 이제는 니켈이라던가 리튬, 코발트 같은 광물과 관련된 종목들도 다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차별화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리튬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가 에코프로 BM이나 LNF가 저렴해 보인다. 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갈 동안 잠깐 쉬었었던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은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나 LNF는 마이너스 시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전반적인 흐름은 계속 간다.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업종이나 섹터별 그리고 소재, 부품 이런 장비 같은 것들이 한 번에 다 올라가는 장세는 아닌 것 같고요. 돌아가면서 순환매 흐름 속에서 2차 전지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2차 전지 내 전반적인 흐름은 계속 가져갈 것 같지만 이 섹터 내 순환매 장세로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자원 광물 쪽으로도 좀 시선이 좀 쏠리고 있는데 오늘 리튬 섹터에서도 좀 상당히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리튬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하이드로 리튬도 상한가 좀 터치한 모습이고 어반 리튬까지도 좀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하지만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기업별 희비가 조금 엇갈리는 이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이란 쪽에서 굉장히 대규모의 리튬 광산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사실일지 아닐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니켈의 수요라던가 리튬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휘토류 이런 자원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이니켈단으로 주력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와 이제 미국 쪽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는 않아요. 물론 LFP 같은 조금의 저성능 배터리 이런 것들도 들어가긴 하지만 그거는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기 위한 구색을 맞추기 위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보급률이 10%가 넘어간 지금 상황에서는 하이니켈 배터리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니켈하고 또 합성이 잘 되는 게 뭐냐? 리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걸 대체할 상황들이 생기지가 않는다라는 거고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분명히 나타나고는 있어요. 하지만 전해액이 액체라던가 이런 상태에서 고체로 바뀔 뿐이지 거기에도 리튬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하이드로리튬 상한가, 어반리튬도 거의 상한가에 도달하고 있어요. 거기다 금양 같은 종목들, 콩고 광산 이런 쪽들과 더불어서 이제 2170 배터리를 세계 국내에서 세 번째로 양산에 성공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나왔던 기업이죠.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단순 가공하고 있는 미래나노텍이나 강원에너지, 노바텍 이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약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아르헨티나 염호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2%대 워낙에 좀 시총이 무겁고 이게 아직은 이런 자원 쪽에 특화돼 있지는 않아요. 여전히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것은 철강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국 기대감 때문에 잠깐 철강주도 반짝 떴다가 다 약세로 돌아섰거든요. 그런 흐름 속에서도 이렇게 강세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리튬이라는 부분들을 원재료 단에서 고순도의 아르헨티나 염호를 확보를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리튬 관련주로 같이 좀 묶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리튬 섹터 내에서도 모두가 또 상한가를 터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별 힘이 엇갈리는 이 배경들 좀 짚어주셨고요. 또한 이 2차 전지 관련 전반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를 좀 빼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최근에 투자자의 날에서 배터리 내재화 작업을 조금 강조를 해놨는데 특히 광물 또 금속 소재를 직접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 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테슬라 행보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럼 향후 이 전기차 업체나 또 2차 전지 업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좀 초래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배터리를 내재화하려는 노력들은 2020년부터 계속돼 왔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테슬라가 먼저 선언을 했고 그 다음 연도에 포드 같은 쪽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원가, 전체 차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기차의 원가의 30에서 40%가 배터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내재화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 간의 어떤 주도권 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알력 싸움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기술력에서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배터리 내재화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요. 다만 얼마 전에 이제 LNF와 테슬라의 공급 계약이 있었었죠. LNF는 양극재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배터리 단으로 그걸 받는 것이 아니라 직납을 받았던 거죠. 테슬라가 바로 LNF에서 양극재를 받아서 이걸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준 그런 공급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화재 안전성이라던가 대규모 양산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거든요. 근데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했을 때 이거 과연 제대로 양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신뢰성이라던가 양산 경험에서 아직까지는 공급자 우위, 그러니까 배터리 셀의 우위, 이 시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흐름들 자체가 전기차 시장 전체에는 긍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인베스터 데이에서 얘기를 했죠. 반값 자동차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점점 더 이렇게 배터리 내재화를 시키면서 비용이 싼 그리고 가격이 싼 전기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값 전기차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런 차량들이 더욱더 빠르게 같이 하이니켈 배터리 단의 차량들과 보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기차 시장은 급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장기적인 전기차의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요. 하지만 기술 격차가 있긴 하겠지만 배터리 셀 업체 이런 쪽들은 더욱더 빠르게 지금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우는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이제 양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4680 배터리 이런 쪽들에 대한 기술력을 더 확보하면서 배터리 내재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기술력의 차이를 계속 벌려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공급자 우위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기차 업체나 2차 전지 관련 업계들도 조금은 행보를 좀 빨리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앞서 LNF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LNF가 중국 업체랑 손잡고 또 국내 리튬 공장 좀 설립한다 이런 소식도 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한국에 공장을 짓기 때문에 이 IRA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향후 방향성이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요. 일단은 이 LNF가 상대적으로 조금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 지금 에코프로 BM이라던가 에코프로 그룹이죠. 그리고 코스모 그룹이 전부 다 수직 계열화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평가 절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너무 큰 대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 공시화 그리고 더불어서 음극재까지 같이 영위한다는 프리미엄으로 에코프로 BM과 LNF가 실제 많이 올라갔죠. 네. 그걸 이제 좀 따라가는 단계 정도에서 지금 테슬라 쪽으로 양극재를 직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테슬라에서는 계속 배터리 내재화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이루어낼 겁니다. 시간은 걸릴지라도요. 네. 그렇게 된 상황에서 결국은 LNF가 상당히 좋은 조건, 물론 다른 전기차를 생산하는 어떤 기존의 내연기관차 공룡들이 계속 따라올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영업이익률 단에서 25%의 영업이익률을 무기로 해서 가격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테슬라의
어떤 그림자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LNF도 그와 같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 다만 향후에는 조금 수직 계열화 차원으로 그룹을 좀 재정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광물 전쟁이라고 좀 불리면서 우리 정부도 좀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2차 전지와 반도체 등 이 국가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뭐 니켈을 비롯해서 핵심 광물들을 좀 관리하기로 좀 나섰는데 여기에 포스코홀딩스, 뭐 LG화학 등 공급망 개척에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향후 이런 정부 방침에 따라서 수혜를 받게 될 기업들 좀 어디로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오늘 뭐 상한가 각오한 종목들도 있긴 한데 이런 쪽들은 좀 실체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금양이나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리튬이라는 자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811, NCM 811, 니켈 80%가 들어가는 하이니켈 양극재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차 한 대당 40에서 80kg이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한 겁니다.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매장량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이 NCM에서 망간의 비율을 더욱더 높이는 NCMA 이런 쪽들로 더욱더 다변화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코발트 쪽은 이 콩고에서 대부분이 생산되는데 중국에서 애초에 인프라들을 굉장히 많이 깔아주면서 그쪽에서 생산되는 코발트 우리한테 다 줘. 이런 식으로 콩고와 좀 협약을 맺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발트 사용량을 가급적 줄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충분히 대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연간 12만 톤 생산을 해야 되는데 매장된 코발트 700만 톤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가까운 미래에 소진이 될 수도 있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대체할 부분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광물 금속의 수직 계열화 강도가 결국에는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로 사활이 걸릴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2개 업체, 3개 업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큰 업체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순도의 아르헨티나 염호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게 바닷물 1리터당 굉장히 많은 890mg의 리튬을 함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바닷물은 엄청나게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걸 정제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염호를 확보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무기가 될 것 같고요. 거기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 분리막, 전지 이런 쪽에 수직 계열화를 시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에서 올해 석유화학 매출 비중이 여전히 3분의 1입니다. 그룹 전체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LG 엔솔이 지금 56%의 매출을 담당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커지겠죠. 이런 상황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고려 아연인데 니켈을 재련하고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됐었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이런 쪽들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스코홀딩스, LG화학, 고려아연을 좀 수혜 기업으로 꼽아주시면서 상황 좀 살펴주셨는데 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제 막 상승 가도를 타고 있습니다. 좀 신규 접근을 좀 원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데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단기 급증, 이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매도 물량을 좀 쏟아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주가 변동성이 좀 큰 2차 전지 시장인데요. 앞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좀 이어갈 거라고 보시는 탑픽 종목은 좀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최근에 조금 주가 변동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꼭 안정을 가지고 간다라기보다는 이러한 밸류를 인정해 주는 게 2차 전지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2차 전지는 어느 때고 매수해도 분할로 매수하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바닥에서 이제 10배, 20배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매수해요? 그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조금 뒤에 보면 또 신고가 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석 가리기는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작은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캠트로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IT, 의학 소재, 유기 합성 분야에 좀 강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첨단 소재 쪽에서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의약품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중요한 건 양극용 바인더가 될 것 같아요. 활물질이라는 것과 도전제를 물리적으로 결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정화가 되면서 이게 테슬라가 꿈꾸고 있는 반값 전기차 이런 것들에는 결국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쪽들에서는 필수적으로 이 양극용 바인더가 필요한데 국내에서만 재작년이죠. 21년에 1,500억 규모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갔을 때에는 더 큰 규모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일정 부분만 양산에 성공해서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는 연간 내고 있는 지금의 매출만큼이
더 추가가 될 수 있고 영업이익률은 훨씬 높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분명히 지금 자리에서도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캠트로스 오늘로 이 외국인들이 또 6거래일 연속 좀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이 캠트로스, 이 옥석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좀 제시해 주신 이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막 또 신규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또 기보유자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 사연권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더들과 시장의 핵심 이슈 점검해보는 이 현재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좀 이슈 체크해 주실 텐데 네. 이번 주 좀 상당히 이벤트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 파월 의장의 코멘트에 이어서요. 이 2월 고용 보고서 또 다음 주에는 CPI 발표까지 좀 맞물리고 있는데 현재 상황 좀 살펴주시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뭐 오늘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밤에 파월 의회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좀 그동안에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쪽에서 방향을 좀 잡아가려고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시장으로 따진다면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11,000에서 13,000의 이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좀 이제 뚫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 이제 CPI가 14일까지 있는데 아무래도 CPI 지수가 가장 좀 영향이 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건 뭐 다음 주 얘기니까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고 네. 오늘은 이 금리하고 고용 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발행 일정이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공식적인 일정 이외에 자산시장 쪽에서 보면은 국채 발행 일정이 오늘 밤, 내일 밤, 모레 이렇게 3년물, 10년물, 30년물 이렇게 차례차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들을 보면은 여기 그래프 제가 뽑아 왔는데요. 이 그때서 이제 여기 이 높이가 이번 달 겁니다. 그래서 1,300억 불 정도가 증액 발행이 이번 달에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 900억 불이 이번 주에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3년물뿐만 아니라 이 10년물이나 30년물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좀 이 발행되는 그런 상황들이 약간씩 개선은 되긴 됐는데 금리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이제 기준금리가 얼마가 될 거냐 뭐 이래가지고 뭐 유통금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또 이 발행 시장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또 그게 겹쳐 있습니다. 의회 연설하고 이 발행 일정하고 겹쳐 있어서 파월 의장이 과연 좀 이렇게 국채 발행 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얘기 할까라고 좀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좀 긍정적인 효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막 밀라고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코멘트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 섞인 좀 전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는 이런 발행 일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것이 오늘 내일 모레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사이에서는 그렇게 크게 좀 안 좋은 얘기 나올 확률은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벤트가 지나가면 갈수록 향후의 쪽에 좀 무게는 좀 가벼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국채 발행 일정도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쭉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이 작년부터 감소가 돼가지고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감소되면서도 좀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유동성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개선되기는커녕 계속 기준금리 쪽에서 압박을 주니까요.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막 자꾸 그러니까 이 개선되는 것이 좀 이렇게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에 만약에 이제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한계점에 상승이 한계점에 도달을 되면은 이렇게 좀 유동성이 그동안에 개선됐던 점도 나중에 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쪽 이건 기준금리 어느 정도 목표 쪽에 좀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감안한다면은 개선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아무래도 파월 의장 발언이 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그에 따라서 못지않게 고용 보고서 발표도 좀 중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현재 국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연준 통화 정책에 좀 민감한 2년물 국채까지도 상승세를 조금 나타냈습니다. 자, 이제 국채 발행 물량이 올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긴 하는데 이 금리가 계속 부담이 되는 이유가 이 기준금리 상승이 그 주 요인으로 좀 꼽히게 될까요? 그렇죠. 기준금리가 점점 그 한계치가, 그러니까 목표금리의 꼭대기가 자꾸 이렇게 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표를 거의 3주 연속으로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 제가 같은 표를 자꾸 가져오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목표 금리 자체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져올 때마다 신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563bp, 그러니까 550에서 575 기준금리가 될 확률이 지난주에 왔을 때는 제가 요 정도께 왔을 때, 그러니까 20% 좀 넘었을 때 그때 가져왔는데 이게 계속 올라와가지고 이 오늘 오전에는 이게 제일 많았어요. 한 40%를 넘는 그런 순간 됐다가 또 뭐 좀 깔아앉고 뭐 이러는데 이쪽 맨 위에 있는 게 525에서 550인데 얘하고 거의 이제 범위가 같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얘 조금 더 높아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50을 넘어버리면은 사실 이제 재료로서 어느 정도 반영이 끝나니까 부담은 사실 이제부터는 정말 좀 부담이 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게 575에서 600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거의 20%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얘도 만약에 뭐 얘 정도 높이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또 뭐 이번 주에 이제 이벤트들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받겠는데 만약 얘가 이제 또 상승 시동이 걸리면 시장이 좀 약간 무거워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겁니다. 이게 지금 570에서 600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표로 하나 말씀을 드렸을 때 600에서 625 정도가 거의 한계치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얘마저도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그 다음에는 이제 한계치 거의 목표금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터미널 레이트가 이제 가시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담들 아까 방금 전에 발행시장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유통시 이런 기준금리 올라가는 게 많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점차 부담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 금리의 압박이 거의 절정의 수준 그리고 이번 주 이벤트들이 거의 뭐 그것에 안 좋게 만약에 반영이 된다라면 절정이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있습니다. 금리 압박이 현재 절정 수준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따라 좀 국채 금리 상승 전환으로 뉴욕 시장에서 좀 나스닥 지수도 조금 무너졌습니다. 유일하게 하락세를 조금 나타냈던 그런 지수기도 한데요. 자, 그렇다면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게 반전될 수가 있다면 또 다른 기회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실질적인 이제 뭐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타이밍을 잡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지금 지금 보는 건 이제 10년물 국채 선물입니다. 그래서 10년물 미국 선물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쳤는데 거의 비슷한 박스권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 레벨이 거의 비슷한 것인데 거의 11월에 이제 제일 안 좋았었던 때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지금 내려온 상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유를 한번 어느 정도 남았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가 108-26.5 그리고 여기가 지금 109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연결 선물로 뽑다 보니까 이게 3월물 이제 수치인데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6월물 수치로 뽑아보면은 109-29 정도 되거든요. 그게 국채 선물 저점 가격이요. 그렇게 따져보면 한 1.8%, 약 한 2% 정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2% 정도 오늘 밤에 내일 밤에 뭐 안 좋은 얘기 나오거나 해서 요게 뚝 떨어져 가지고 이게 깨지면은 보통 이 저점을 깨면 좀 쭉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물론 국채 시장은 주식보다는 덜하겠지만 이 전저점 깨면은 좀 안 좋아질 수가 있는데 저는 그때 도망가지 말고 네. 사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끝물이라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끝물. 네. 그러니까 이거 깨더라도 쭉 밀리면 옳다구나 좋다 이러고 사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국채 선물로 말씀드리니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제가 ETF 쪽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IEF 단축 코드 IEF짜리인데 이게 이제 7년물에서 10년물 만기가 이제 7년에서 10년물짜리 채권을 섞은 ETF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진폭이 적어서. 네. 이걸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약간 좀 여유가 있는 게 한 2% 정도 지금 저점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2% 이상 깨져 내려갈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게 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좀 조정을 또 보여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전저점 가면은 그때부터 쭉쭉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로 삼는다면 작년에 잭슨홀 미팅까지 갔었던 그 가격 105불 정도 이렇게 놓고 보신다면은 뭐 92불에서 105불 정도 가는 가격이면은 사실 주식만큼이나 탄력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 이게 성에 안 차가지고 보통 이제 3배짜리 막 TLT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단축코드 TLT 같은 거. 물론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성향이 있으시니까 그렇다라고 치겠는데 지금 나온 것만으로도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수익률이 좀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채권 쪽은 이제 기준금리 쪽이 반영이 되면서 조정을 받을 때 좀 적절하게 진입할 기회가 이미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국채금리 영향을 기준금리가 좀 좌우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 기준금리 결정에 좀 바로 연결이 되는 고용보고서가 이번 주말에 좀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이 주말 보고서, 고용보고서 좀 강하게 나온다면 1월 달에 그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지 않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전망치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좀 믿을 만하진 않습니다. 지금 가져온 자료는. 근데 전망치랍시고 해가지고 세인트루이스 패드에서 최근에 이제 내놓은 것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PC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이 붉은색 선으로 조금씩 내려오죠. 그다음에 실업률은 조금씩 올라가는데 약간 좀 실업률이 더 낮아질 수가 있다라는 점이 요게 좀 문제입니다. 여기 좀 그래프에 보시면은 약간씩 좀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올락 말락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것이 거의 1분기 후반까지도 조금 여기에 좀 실업률 쪽이 좀 안 좋아지려고 하고 안 좋아진다는 게 결국 이제 실업률이 좀 낮아진다. 원래는 좋아야 하는데 실업률 자체가 낮아지면 좀 오히려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요 선 같은 경우가 내려오고 있는 건 약간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이쪽에 나와 있는 GDP 같은 거는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좀 GDP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아져도 이 실업률이 좀 같이 안 좋아지면은 좀 괜찮을 텐데 안 좋아진다는 건 또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가 지금 나쁘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망치만 놓고 보면은 향후에는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주 발표되는 고용지표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달씩 발표되는 그런 단기 시세에서 단기 결과에서 좀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할 근거는 좀 이걸 보고서는 좀 희박하죠.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중기 전망 자체가 이렇게 하향 추세로 가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단기적으로 안 좋아서 뭐 채권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만약에 미친다라고 한다면은 중기 쪽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또 그러한 점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락을 좀 기회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고용지표에 따라서 단기 금리가 조금은 영향을 좀 받게 되겠지만 중기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풀리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조금 이용해서 투자 포인트 잡아가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지난주 이 연준 총재들의 코멘트가 좀 있었습니다. 이 시장에 부담이 됐는데 경제 지표 약간 엇갈리는 게 아닌지 좀 간략하게 좀 멘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 말씀을 드릴게요. 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구직의 목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이런 구직 목표가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임금 수준도 많이 좀 기대가 좀 폭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사회 구조적인 변화 쪽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추가적인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고 네. 노동 지표가 단기적으로 안 좋아도 향후에 그것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은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 정도로 제가 줄이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오늘장 내일장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